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정말 한국은 극강의 투자처입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정치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정치적인 이벤트, 특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소비 심리는 급락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이전보다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여기다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내수는 더 침체 일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우리나라 내수 상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멘텀들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LS증권 오리나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내수 아니면 유통업 전반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유통업계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좀 뜯어볼까요? 네네. 먼저 아시겠지만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고 소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전 세계적인 그런 행사로 좀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날씨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 좀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FW 신상, 특히 이제 아우터 등이 좀 판매가 부진한 영향들이 있었고요. 사실 4분기라 하면은 소비에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기이고, 그리고 가장 비싼 의류들이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분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금리가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보니까 소비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매출액 성장보다는 좀 비용을 절감해서 실적을 만들어내자, 이런 기조가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복이 약간은 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전반적으로 이 유통업계가 힘들다라는 거는 좀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주가는 그럼 어떻지라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는 좀 없었거든요. 그쵸. 주가는 좀 어땠을까요? 주가도 사실 이제 1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 지금 코웨이가 이제 20%대 상승. 했고요. 전통적인 유통주라기보다 약간 렌탈이고 좀 경기에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또 배당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었고, 그 외에 이제 업체들은 롯데쇼핑, 신세계 다 20%대 마이너스의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GS 리테일이나 현대백화점처럼 조금 턴어라운드가 보여줬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0. 몇 % 플러스 내지는 이제 현대백화점은 마이너스 5% 이 정도로 좀 수익률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성장이 좀 나온 회사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영, 그 외에 무신사, 이런 업체들은 사실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식시장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 내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좋게 본다면 이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유통주 내에서 그래도 편의점이라든지 네.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꽤 양호한 성적이었고 네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자리로 움직일 수 없는 사업체들 백화점도 그렇지만 이제 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점포 형태의 유통주들은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그 물가가 네.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 뭐 렌탈이라든지 아까 무신사나 뭐 다이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영향 좀 약간 반사 이익을 받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정확한 해석이세요. 그래서 음. 지금 실제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고 앞서 보신 차트에서도 뭐 드러났겠지만은 지금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100.7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꽤 플렉스 소비라고 해서 뭐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분이랑 달리 최근에는 요노라고 해서 You Only Need One 그래서 그냥 하나만 사면 된다. 예, 욜로가 아니라 요노라는 트렌드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돈을 아끼고 필요 없는 거는 안 사고 뭐 이런 절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어떻게 보면 소비가 가장 활발한 계층인데 네. 이제 요 연령대에서 좀 전체적으로 소비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오히려 결제 금액이 상승을 했고요. 13% 늘었고요. 나머지 뭐 액세서리, 잡화, 뭐 의류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많이 좀 이렇게 조여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단어네요. 네, 요노. 요노, 네. you only 맞나요? 네, only only need need one. one. 너는 딱 하나. 그렇죠. 사실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동안 많이 샀던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약간 좀 씁쓸한 단어이긴 합니다. 네. 요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가 커피, 뭐 커피들은 많이들 드시니까 뭐 덱스라든지 약간 좀 요새 MZ한테 소위 말하는 통하는 모델들이 네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브랜드인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나 그 상당히 저가 커피 그렇죠. 모델 근데 이제 그만큼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지금 뭐 판매가 워낙에 좋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기존 점포 신장률이 뭐 낮은 한 자릿수 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1, 2% 정도밖에 안 근데 나오거든요. 스타벅스는 글로벌리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신규 점포 내면서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뭐 원두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치. 전체적으로 이마트에게 캐시카우였던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작용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만 뭐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지난 한 2, 3년 동안 내리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 안 좋게 되면 네. 기업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쵸. 뭐 인사도 좀 바꾸고 갖고 있는 자산을 조금 뭐 구조조정이나 자산 재배치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또 약간 그 주주 환원이나 네, 네. 밸류 프로그램 네. 내지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든 좀 바꾼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낼 수밖에 없는데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가요? 그렇죠. 유통업체들이 이제 가장 그 밸류업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라고 이제 보여졌던 게 왜냐면 PBR이 굉장히 낮으니까. 뭐 자산이 근데 많아서 그쵸, 많아서. 밸류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부분 영업용 자산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위주로 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10월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최소 배당금 3,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11월에 연간 배당 지급 총액 이제 500억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좀 높여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불어서 자사주 3.3%도 연내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유통업체 주가에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연초에 이제 밸류업 내용 발표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의 어떠한 모멘텀으로 부각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좀 없었던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을 위한 정책을 쓰다 보면 뭐 비핵심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배치 될 테니까 그런 큰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최근에 좀 약간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소비가 유통업종에는 좀 뭐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도 있을 수 있는데 여행 재개로 인해서 영향 근데 당장
엊그제 우리가 또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여행 자제를 뭐 하는 국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예.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 풀리고 나서 여행객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온 거는 맞는데요. 네. 근데 과거랑 좀 달리 이 소비가 그대로 면세점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이제 유통업체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바뀐 게 소비가 굉장히 파편화됐고요. 이거는 뭐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취향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선호하는 소비 뭐 채널이나 지역도 과거에 그냥 명동이었다면은 이게 성수동이나 뭐 신당이나 아니면 하이브 용산이나 뭐 이렇게 용산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지역 쪽으로 많이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좀 획일화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저희도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굉장히 자유여행으로 많이 알아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서 면세점 채널의 고지곳대로 매출로 이제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분기 면세점 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을 보셔도 신세계 DF가 8%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현대백화점이나 호텔신라 면세 부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대 역신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리브영 같은 경우 3분기에 23%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0%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그런 모멘텀을 흡수하고 있는 거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채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도 왔을 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많이 가는 거 봤는데 네네네. 올리브영이 뭐 그렇다고 면세와 관련된 건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채널이 과거에 선호하던 부분들이 면세였다면 이제는 올리브영 쪽으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브랜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관광객이 사실 그동안에는 뭐 단체 관광객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었는데 네네. 만약 단체 관광객이 뭐 본격화된다면 네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면세점이 그래서 좀 힘들까요? 그렇게 되면 면세점은 아무래도 뭐 지금 대비는 나아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해외여행을 뭐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여권 보급률이 뭐 10%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단체 관광보다는 자유여행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인 분들한테 똑같이 작용한다면 면세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좀 로드샵이나 뭐 다른 채널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느끼고 있는 그대로 아마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세점은 상당히 조금 아직도 좀 힘든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우리 내년에 네. 그래서 12월이고 내년에 유통, 뭐 내수 쪽의 전망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또 최선호주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매출 성장은 지금 좀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회사 내지는 뭔가 사업 부문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회사 이렇게 좀 종목 성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저평가된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일단은 면세점 자체가 지금 공항점이 사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코로나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 그 구조 자체가 좀 슬림하게 굉장히 괜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 효율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이 진우스였는데 이쪽이 턴어라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도 지금 기존점이 역신장을 나오고 있는데 본업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이제 수익성 하락이 좀 제한적인 비용 구조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같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힘든 내수 그 안에서도 고군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찾아본다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그 나름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유통주 내에서의 어떤 최선호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오리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강했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다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좀 신중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이게 연준 FOMC 이전에 어떻게 보면 뭐 가이드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어떤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였는데 ADP 민간 고용이나 절투 구인 건수를 보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금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예상치나 전월치 대비해서는 둔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시장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 M7 그리고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로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탄핵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의 국내 소비가 상당한 둔화를 봤었던 그런 국면을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상황이고 봉합되기보다는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금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선택도 조금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자산 선택에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 증시는 무조건 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밸류 트랩, 즉 저평가 매력이 높긴 하지만 트랩, 즉 탈출의 늪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유동성 보강 조치로 변동성은 다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언제 또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라면 연말 연초 당장은 좀 관망세나 내지는 좀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